대한민국 경제의 심장고, 서울. 화려한 마천루 아래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수십 년간 쌓여온 소리 없는 거대한 짐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바로 2000조 원의 시대, 가계부채입니다. 한때는 내 집 마련의 꿈이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빚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옥죄는 가장 견고한 족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빚을 내어 자산을 사는 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신화의 끝에서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냉혹합니다. 금리는 요동치고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가계의 소득은 원리금 상환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100%를 넘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소비의 여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갑이 닫히는 순간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고용은 불안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이미 우리 일상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비극적인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000조 원의 덫을 해부하려 합니다. 왜 우리는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부채의 늪으로 들어왔는가? 그리고 이 덫은 어떻게 우리 경제를 멈추게 만드는가? 세계 경제사의 뼈아픈 교훈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본질을 추적합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온 압축 성장의 끝. 그곳에서 기다리는 건 찬란한 미래일까요? 아니면 결코 피할 수 없는 경제적 폭풍일까요? 이제 그 위험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거품이 터지기 직전 시장은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곤 하죠.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핵심 동력, 그건 생산성 향상도, 기술 혁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동성의 힘, 즉 빌린 돈이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빚을 내어 부동산과 주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거대한 머니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있었습니다. 가계부채의 질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빚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소득보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더 많은 한계 가구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압도적인 대한민국에서 금리 인상은 곧 가계소득이 반으로 토막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표는 분명히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률을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빚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의 위기가 외부 충격 때문이었다면 지금은 내부로부터 굶어 터지고 있습니다. 부채라는 마약에 취해 우리 경제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부채주도 성장이라는 신기루를 쫓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미래의 소득까지 현재로 당겼었던 사람들. 하지만 자산 가격이 꺾이는 순간 그 거대한 부채는 자산이 아닌 재앙으로 돌변합니다. 2000조 원, 이 숫자는 단순한 부채의 총량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가 지불해야 할 성장의 비용이자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소비의 단면입니다. 위기는 이미 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균열이 무너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이 위기의 징조들, 이제 하나둘씩 짚어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생존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부채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경제에는 소비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메커니즘은 아주 냉혹하고 단순합니다. 가계소득의 대부분이 은행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쓰이면 지갑에서 밖으로 나갈 돈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른바 한계 소비 성향이 급격히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소비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 아닙니다. 경제의 혈액과도 같습니다. 누군가의 소비가 기업의 매출이 되고 그 매출이 다시 고용과 임금으로 순환되어야 경제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가계는 그 순환의 고리를 스스로 끊고 있습니다. 2000조 원의 부채를 짊어진 가장들에게 현재의 소비는 사치이자 공포입니다. 외식은 줄어들고 문화생활은 사라지고 저축은커녕 대출이자를 맞추기 위해 돌려막기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은 내수 침체의 고착화입니다.
성장이 멈추는 건 거창한 위기가 터져서가 아닙니다. 소비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신규 채용을 멈춥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니 가계 소득은 다시 감소하고 대출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커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악순환의 톱니바퀴 안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 디플레이션의 서막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채의 무게는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이를 갚기 위해 사람들은 자산을 급하게 내놓죠. 가격은 또 하락하고 은행은 대출 회수에 나섭니다.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경고했던 그 악몽 같은 시나리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경제는 단순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멈춘 자전거가 결국 쓰러지듯 활력을 잃은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소비가 꺼진 자리에 남은 것, 그건 거대한 부채의 잔해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풍요의 시대, 어쩌면 우리는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을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분명히 운율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부채의 무게, 결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번영을 구가하다 단숨에 몰락했던 국가들, 그들의 공통점에는 늘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한때 세계 10대 부국이었지만 포퓰리즘과 빚으로 유지되는 소비를 끝내 멈추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빚을 갚으려 돈을 찍어냈고 그 결과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됐죠. 1997년 우리의 기억 속 IMF 외환위기. 그 본질도 단기 외채의 급격한 팽창이었습니다. 그땐 달러가 부족해서 무너졌지만 지금은 내부의 원화 부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병자 그리스는 어떠했습니까? 정부와 가계가 함께 빚으로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파도를 맞자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 체질 개선 없이 그저 화폐 가치만 방어하려다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국가들의 종착역, 그곳엔 오직 선택권의 상실만이 있었습니다. 부채가 너무 커지면 정부는 더 이상 주도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가게가 파산하고,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폭등해 물가를 잡을 수 없는 정책의 딜레마, 그 좁은 미로에 갇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외환 보유고를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어떤 경제든 부채의 역치가 무너지는 순간 그간 쌓아온 신뢰와 자산은 신기루처럼 사라진다고. 글로벌 사례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똑같은 운율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두 축, 수출과 부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2천조 원의 가계부채는 이 두 축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빚을 넘어 국가 경제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내수 기반의 붕괴가 보입니다. 가계 소득의 상당수가 대출 갚는 데 사라지면서 우리 경제는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해졌습니다. 수출이 잘 될 땐 그럭저럭 버티겠죠. 하지만 세계 경기가 꺾이는 순간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에 맞게 됩니다. 금융 시스템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부채는 상당 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곧 가계 파산과 은행 부실로 이어지는 무서운 초연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을 강타했던 서브프라임 사태의 그림자가 지금 우리 곁을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성장의 기회비용입니다. 빚을 갚느라 혁신, R&D, 교육에 쓸 돈이 점차 말라가고 있습니다. 빚 갚느라 혁신을 멈춘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요? 부채는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빌려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빌려 쓴 미래를 과연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2천조 원의 빚,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역동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가장 잔혹한 세대 간의 착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체력을 부채라는 비효율적인 곳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체감하는 높은 금리, 좁아진 취업 시장, 그리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바로 그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프로프트,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조타시를 쥐고 있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사상 초유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부채를 줄이자니 당장 경제가 멈출 것 같고 내버려 두자니 거품이 더 커지는 걸 지켜만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정책의 역설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 돈을 걷어들이면 부채의 이자 부담이 폭증합니다. 이는 곧 가계 파산과 소비 절벽으로 이어지죠. 반대로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면 부동산 거품을 다시 재점화하고 환율까지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본질적 목표와 금융 안정이라는 현실적 과제 사이에서 그 어떤 선택도 최악을 피할 수 없는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정부의 정책 또한 갈팡질팡하기 일쑤입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서민들의 자금줄이 막히고 경기를 부양하려 규제를 풀면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반복된 이 핑퐁 게임, 시장에는 오직 불확실성만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언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를지 몰라 전략적인 판단을 미루게 됩니다. 그건 곧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이 되죠. 더욱 우려스러운 건 재정의 한계입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가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부실을 떠안는 과정에서 국가부채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의 빚을 국가의 빚으로 메우는 방식, 당장은 고통을 분산시킬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용도까지 위협하는 부채의 대물림을 낳을 뿐입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정부의 재정정책도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시간 벌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부채의 거품이 임계점을 향해 팽창하는 동안 우리는 이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기보다 그저 벽을 더 높게 쌓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 결과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거시경제의 흐름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순 없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침몰할지 버텨낼지를 결정하는 것, 결국 각자의 생존 전략입니다. 2천조 원의 부채, 그 후폭풍 속에서 우리는 이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빚 중심의 삶에서 현금 흐름과 본질적 가치 중심으로 말이죠. 가장 먼저 부채의 질부터 점검하세요. 변동금리에 의존한 과도한 레버리지, 이제는 가장 위험한 자산입니다.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부채를 줄이세요. 금리가 2, 3% 더 올라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을 그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의 다각화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만 기대하는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매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노동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확실한 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무장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공포에 질려 투매하거나 탐욕에 빠져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 그 양극단의 실수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빚긴 자산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경제 지표가 말하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세요. 집값이 오를까 고민하기보다 내 경제적 기초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생존은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다가올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의 고통을 견디는 과정이죠. 2천조 원의 거품이 걷히는 순간 빚으로 쌓은 성은 무너지겠지만 스스로 단단한 뿌리를 내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비옥한 토양이 드러날 것입니다. 파도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배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그건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2천조 원의 부채, 이 거대한 숫자는 단순한 경제적 성적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왔던 성공의 방식에 대한 준엄한 경고장입니다. 빚으로 내일을 사들이고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버티던 시대,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달렸습니다. 눈앞의 성취에만 급급한 나머지 경제의 근간인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잊고 살았습니다. 소비가 꺼지고 성장이 멈추는 지금, 이제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키고 싶었던 건 무엇인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은 과연 무엇인가? 부채의 덫은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 덫을 걷어내는 과정, 어쩌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혹독한 진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품이 걷힌 자리엔 투명하고 건강한 성장의 싹이 돋아날 겁니다. 빚에 의존하지 않는 혁신,
투기가 아닌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무리한 확장이 아닌 내실 있는 성장,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항로입니다. 폭풍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폭풍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을 단단한 내면과 체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대한민국 경제가 빚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성인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파고를 넘을 것입니다. 2000조의 무게를 버티고 다시금 지속가능한 성장의 서사를 써내려갈 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진 가장 강력한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